안녕하십니까, 임창경입니다. 192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배달족 역사라는 역사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배달족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배달족 역사는 192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출간한 역사 교과서인데 연구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9년에 연구한 논문 한 편이 이 배달족 역사에 대한 연구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많은 책입니다. 배달족 역사의 실체는 이제 뭐 예전부터 일제 강점기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위에 보이시는 그 자료가 1926년에 일제의 그 정보 보고서입니다. 지금의 이제 만주 그 두도구 화룡에 있는 그 용흥학교에서 배달족 역사를 교과서로 쓰는 배달족 역사를 압수한 정황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일제 보고서에 담겨 있죠. 기밀문서에. 그런데 거기 보면 배달족 역사의 내용은 그것을 이제 압수하게 된 그런 취지는 독립을 고취하는 내용이어서 압수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보시는 자료는 독립신문에 1922년 3월 30일, 이제 3월 30일은 여기서 쓰이는 게 아마 음력인가, 그 무렵에 배달족 역사의 배달족 역사란 책이 출판됐다. 이것을 이제 신문에 실게 됩니다. 신간 소개, 이렇게 해죠. 신간을 소개하는 겁니다. 신간을 소개한다는 건데, 그 신간 소개 책자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배달족 역사라는 책자를 1월 5일자로 이렇게 발행하였는데, 이는 상고, 중고, 근세의 4세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로 쓰기 적당한 책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이제 1월 5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책의 판본을 보면 뒤에 이제 서지사항에 1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4년 1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1922년 1월 15일자로 발간된 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배달족 역사는 이제 교과서로 편찬되어서 간행된 책이거든요. 이제 이 교과서라는 것은 사실은 학교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학교에서 역사학, 국사라는 어떤 이제 과목이 설정되고 이래서 이제 교과서가 드디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사실 한국에서 우리 역사에서 이 교과서, 국사 교과서를 만들게 된 이런 사실은 오래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갑오 농민 전쟁, 갑오 개혁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이제 중국에서 이 책은 여기 화면에 소개된 책은 이제 중국에서 발간된 역사 교학이라는 책이거든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중국에서 이제 새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 국가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역사 재서술 작업이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 시기에 나온 책이 이제 역사 교학입니다. 역사 교학은 말 그대로 중국의 역사 서술의 가장 기본되는 원칙을 여기서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는 근본 지침 같은 책인데, 이 책이 1951년 1월 달에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그 역사교학 그 중요한 책의 창간호 첫 논문이 바로 그 동학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동학이 일어났을 때 1894년 95년 동학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그 동학에 개입을 하게 되죠. 중국이 동학에 개입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청일전쟁에 그 중국이 패전하면서 이제 중국 땅으로 이제
일제 침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반식민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역사를 여기 역사교학 첫 논문에 동학 얘기를 쓰면서 그 당시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중국의 군벌 정권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동학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역사는 이 동아시아, 중국과 한국, 그다음에 이런 여기 아시아를 둘러싼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거기 개입하면서 일본이 중국 대륙 침략을 내딛고 또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드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동학이라는 이제 동학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1894년 동학의 영향으로 가보개혁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개혁 실시하면서 이제 가보개혁에 따라서 이제는 조선의 그 왕조를 극복하는 새로운 어떤 사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학교를 만들어서 그만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각 학교 교육에서 국사를 중시하게 되고 국사가 하나의 그 과목이 되는 겁니다. 필수 과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1895년 이제 가보개혁에 의한 그 정부 있죠. 가보개혁 정부에서 그 정부의 학부라는 이런 기구에서 국사 교과서를 이제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개혁 시기 1894년에서 96년까지 가보개혁 시기, 1894년부터 1896년까지 가보개혁 시기에는 이제 조선 역사, 조선 역대사략, 조선 약사 10과 등이 이제 발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1897년 8월 이후 이제 대한제국이 이제 광무개혁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이런 역사책들, 여기 보시는 이런 역사책들이 이제 발간됩니다. 그다음에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단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0년 일제에 식민지가 되었지만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이제 일본의 그 통감부 설치가 되면서 일본 통감부에 의해서 한국의 모든 권력기관이 장악되는 거죠. 외교권도 빼앗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1905년 이후에는 이런 역사책들이 이제 교과서로서 발행됩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라는 건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교과서, 국사 교과서, 그 내용은 뭐 아주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가보개혁 시기 이제 국사 교과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세 종의 역사 교과서는 모두 이제 학부에서 편집한 겁니다. 가보개혁 정부의 학부에서 편집해서 당시의 시대적인 인식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책들은 이제 상고사를 이제 조선시대 그 역사 서술처럼 정통 개념으로 쓰게 되는 거죠. 단군 내세우고 그다음에 기자, 마한, 통일, 신라로 연결되는 이런 역사책인데, 이 정통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자기네들 역사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그 하나의 흐름이죠. 역사적 흐름. 그래서 단군을 앞에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역사책들이 그렇듯이 기자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문명화됐고 우리의 이런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마한을 거쳐서 통일신라로 이제 연결시키는 이런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무개혁 시기 1897년 8월 이후에 광무개혁 시기에는 이제 동국 역대사략, 대한 역대사략, 보통교과, 동국 역사 등이 이제 편찬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은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이제 강해지는 이런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통감부 시기인데요. 통감부 시기는 이제 그 을사늑약 이후에 이제 일본이 요 식민지로 1910년 식민지로 가기 전 단계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당시에 그 대한제국의 모든 제도를 일본에 흡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감부라는 걸 설치해서 통제를 해서 일제의 의도대로 그 나라를 움직이는데, 이때는 이제 요즘도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거민정 교과서 제도를 도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일제 시기에 요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08년부터는 교과용 도서 검정 규정 해가지고 이제 거민정을 실시하는 거예요. 국사교과서를 누가 저술 하면 그것에 대한 거민정을 거쳐서 인정이 돼야지만 교과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면 교과서로 쓰질 못하는 거, 사용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당시 그 통감부를 통해서 대한제국을 통제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그 일본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교과서는 통감부식이 간행된 국사교과서들은 고대와 근대 일본에 의한 침략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감부 시기에 만들어진 국사교과서서부터는 임나일본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임나일본부의 실체를 인정하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대와 근대 일본에 의한 침략을 정당화시켜주는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강화도 조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서술하냐면, 강화도 조약은 이제 일본이 아주 그 미개한 이제 그 조선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시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통감부식이 국사교과서로 이제 조선의 식민지화로 가는 이런 단계의 역사 소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95년 갑오개혁에서 1910년 일제 그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간행된 국사교과서들의 그 특점은 그 고대 조선시대의 그 여러 사서들을 계승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갑오개혁 시기에는 갑오개혁의 그 정신, 그 다음에 광무개혁 시기에는 광무개혁 정신, 그 다음에 통감부 시기 을사농약이 1905년 체결된 이후에는 그 시대의 정신은, 이건 이제 그 시대에 우리 그 한반도를 식민지화로 시켜가는 그 통감부의 그 생각이 반영돼서 이 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사교과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 1895년에서 1910년까지 간행된 그 국사교과서들의 공통점은 그 이전에 조선시대의 그 역사 서술 논리인 정통론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이전의 역사 서술 방식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정통론이라는 것은 뭐 조선시대 이제 유학 집단의 그 역사 이해와 서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라는 이 시대의 정당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국가의 정당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그게 우리가 참 지금 보면 그것도 사실 우리의 주체성의 문제지만, 조선시대라는 1392년에 만들어진 그 조선시대의 역사적 정당성을 사실 기자에 두고 있었거든요. 기자.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1392년에 이성계가 건립을 할 때 명예주원장한테 우리의 국호를 정해달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령이라는 국호하고 조선이라는 국호라는 두 개를 보내면서 정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주원장이 글을 써서 보내주죠. 너희들은 기자의 그걸 이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나라를 앞으로 다스려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자를 잇는 조선이라는 명칭을 써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그걸 받은 태조 이성계가 거기에 대한 또 그런 국호를 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것이 이제 조선의 어떤 통치 이념인 조선 경국전, 정도전이 지은 조선 경국전에 그 얘기가 앞부분에 시작되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이제 정통성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역사 이해와 서술의 정통성은 이제 정통론이라는 것은 그 주체적인 이런 입장의 역사가 아니죠. 그런 역사였는데, 그 1895년 갑오개혁기부터 1910년 일제에 강점당하는 시기까지의 역사교과서들이
그 정통론, 조선시대의 어떤 정통론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역사 서술 방식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당시도 이제 그런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채호 같은 경우, 신채호가 독사실론을 1908년 이제 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독사실론이란 이제 그 역사 저술로 나중에 이제 한 권으로 단행본으로 묶이지만 이건 이제 대한매일신보에 이제 연재되는 거였거든요. 신채호가 이제 1908년 8월 달에 당시에 나온 그 교과서를 여러 학교 그 국사 교과서를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얘기는 내가 현재 여러 학교 교과용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가치 있는 역사가 거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신채호가 볼 때 참 우리나라가 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뭔가 각성하고 지금 그 나라가 그 식민지로 가는 과정을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역사가 학교에서 여러 학교에서 전혀 쓰이지 못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채호가 독사실론에서 그렇게 정말 학교에서 거의 쓸모없는 역사 교과서들을 내놓고 가르치고 이런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런 역사를 가르쳐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주체성을 확보해서 독립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어떻게 써야 되겠는가 그 고민이 이제 1908년 이제 그 신채호의 독사실론에 담겨 있습니다. 이 독사실론이라는 책은 이제 그래서 한국 근대 역사 서술, 한국의 최초의 근대적인 역사 서술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10년까지 되고 나서 1895년에서 1910년까지 그래도 이제 국사 교과서가 만들어졌는데 1910년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했잖아요. 강점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일제 강점 이후에는 역사 교과서 자체를 아예 못 만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910년 이후에는 교육에서 국사 과목이 없는 거죠. 우리 한국사, 뭐 조선사를 가르칠 그 과목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는 국사란 과목이 있었는데 그 국사란 과목은 바로 일본사를 가르치는 거였고 국사 과목 자체는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1919년 4월 11일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맞는 우리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담아서 교육시키고 세상에 알리는 역사 교과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 교과서 편집을 준비하고 그러다가 1922년 1월 달에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배달적 역사라는 어떻게 말하면 이게 이제 국정 역사 교과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국정 역사 교과서를 이제 배달적 역사라는 책으로 간행하게 됩니다. 주관부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배달적 역사의 그 편집 및 발행 주관부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학무국 편집국. 그다음에 이제 편찬은 누가 했냐면 독립신문사에 부설된 교과서 편찬위원회. 이 교과서 편찬위원회에 편찬 실무 참여한 인물들은 박은식, 조한구, 윤기섭, 김두봉, 정신, 차리석, 백기준, 김승학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누가 역사를 이 편집 임무, 편집 실무진에서 누가 이런 역사를 쓸 수 있겠는가 하는데 여기 박은식, 조한구, 윤기섭, 김두봉, 정신, 차리석, 백기준, 김승학 다 이런 분들이 당시에 상당히 역사에 조예가 깊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히 이런 책들을 편집할 수 있는 역량이 되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인쇄는 3일 인쇄소, 그다음에 배달적 역사 교과서로 1922년 1월 15일 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1919년 12월에 작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1920년도 달력입니다.
대한민력이라고 이렇게 돼서 돼 있는데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무부 편집국에서 작성했는데 이 항무부 편집국이 이제 그 교과서 편찬을 주도했던 그런 기구입니다. 이제 이 사실 확대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여기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긴 당시에 그 개천절을 이제 공휴일로 국가 공휴일로 정한 것. 그다음에 이제 어천절이라고 해서 이제 단군이 돌아가신 날이죠. 단군이 돌아가신 날도 국가 공휴일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뭐 그 임시정부에 대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임시정부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잘 제대로 하고 있었죠. 이렇게 국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임시정부가 간행된 배달적 역사의 특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대한민국의 그 독립된 정부로서 자주적인 정부로서 건국하면서 그 건국 이념에 맞는 역사 교과서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달적 역사는 이제 국사라기보다는 배달적이란 그 민족의 민족사 교과서로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학에서 국사라는 개념하고 민족사라는 개념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사는 이제 어느 한 국가의 국사인데, 이거는 이제 뭐 그 국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근데 민족사라는 것은 이제 그 어느 나라가 있는데 그 어느 나라가 고대 부분이 있고 이제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잖아요. 이런 이제 나라가 자기의 역사를 어느 그 역사 속에 어느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민족의 역사를 써내는 거예요. 고대부터 지금까지의 그 어느 있었던 여러 민족 중에 어느 한 민족을 주족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주요한 그 종족, 민족으로 설정해서 그 민족에 계승되는 역사를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신채호가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채호가 독사실론에서 1908년 독사실론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올바로 쓰려면 부여를 주족으로 해서 우리 역사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적 역사가 바로 부여를 주족으로 설정한 우리의 민족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달적 역사는 그 국사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민족사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간행 배달적 역사는 그 이전 역사 서술 전통이 이제 정통론을 극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통론을 극복한 상태에서 부여 고구려 발해를 중심으로 이제 주변의 선비, 뭐 거란, 요, 물론 이제 음루, 물길, 말갈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이 배달적 역사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달적 역사는 사대와 식민의 역사 서술을 완전하게 극복한 자주독립의 민족사, 최초의 민족사입니다. 배달적 역사 이전에 역사책들 아까 국사교과서 살펴보셨잖아요. 1894년에서 1910년까지 국사교과서 살펴보셨는데 사실 사대와 식민의 역사 서술을 극복한 이런 국사교과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달적 역사가 1922년 만들어지면서 정말 이제 사대와 식민의 역사 서술을 완전하게 극복한 첫 번째 그 민족사 서술로다가 이제 배달적 역사가 출간됐습니다. 민족사를 이제 배달적 역사는 민족사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역사에서 그 민족사는 민족사라는 이런 역사 서술은 한말 이후에 대한제국 말기 이후부터 이제 이런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민족사는 이제 역사 단위의 주체인 그 하나의 주요한 그 민족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이제 민족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 서술을 이제 민족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민족사라는 이런 그 서술 시도는 신채호의 독사실론에서 부여를 주족으로 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서술해야만 정말 제대로 된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여를 주족으로 하는 역사 서술 논의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부여 고구려 발해를 중심에 놓는
단군 조선에서 시작해서 부여 고구려 발해를 중심에 놓는 이런 민족사 서술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민족사 서술은 이제 그 당시 시대적 배경, 민족사가 서술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이제 됐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민족이란 개념이 우리가 근대의 민족이란 개념, 뭐 고대에도 민족이란 개념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특히 조선이란 그 왕조를 거치면서 민족이란 개념이 좀 늦게 이루어졌죠. 우리의 그 민족, 한국 민족이란 개념은 좀 늦게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가 끝난 이후 시점,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20세기 초반까지도 한반도의 지식인들인 그 유학자들에게 우리 고대 문화를, 우리의 고유의 그 문화를 긍정하는 이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항상 중화의 소중화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뭘 갖다가 중국의 생각, 중국의 문물을 따라서 그 중화라는 것을 따라서 우리 소중화로서의 위험을 나타내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어떤 것이 중심이다.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고유를 내세우고 우리 고유 문화를 내세우는 이런 태도는 이제 한말에서 일제 초기에 이제 생겨나게 된 거고, 1908년 이후 이제 국수,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의 고유한 역사 문화, 국민성의 이제 그 중요성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중화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 민족이란 개념, 민족주의 개념이 나왔고, 이런 이제 민족이란, 한국 민족이란 이제 개념이 나오는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민족사라는 이런 것이 이제 서술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사라는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신채호가 구성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민족사 서술을 고민하면서 이 민족사라는 것은 자주 독립, 통합, 통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그 배달족 역사, 배달족 역사에 이제 그 서술을 가운데서 민족사를 서술한 배달족 역사에서 이전의 역사 서술과 다른 서술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전의 그 정통론, 그 다음에 이전의 역사 서술을 완전히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의 그 기자 중심의 어떤 역사 서술이 이루어졌는데, 이 배달족 역사에서 여기 서술이 이제 기자의 동네, 배달족 역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서술하냐면, 김윤현의 은이 망하자 은의 씨나 기자가 줄을 피하여 5천 명의 유민을 이끌고 요수의, 지금 요수죠, 저쪽에 중국의 연영성제에 있는 요수의 서평령이 비어있는 땅으로 옮겨 살았다. 광령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요수 서쪽에, 거기 옮겨 살았다. 지명으로 국호를 삼아 조선이라 하니 이것은 처음으로 다른 족속이 귀화한 일이다. 그러니까 기자를 이제 얘기를, 이 배달족 역사에 와서는 우리 민족하고는 다른 족속이 이 귀화해 온 거죠. 귀화해 온 거.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역사 서술에는 기자가 은이 망하자 기자가 와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여기서 이걸 다스리면서 문명을 여기서 그 중화의 문명을 여기서 퍼뜨려서 우리 소중화가 이렇게 문명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데, 기자를 역사의 중심에 놓는데 그걸 완전히 이 배달족 역사는 버리는 겁니다. 뭐냐면 주가 은이 망하자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기자가 이쪽으로 유민을 끌고 왔는데, 요수 서쪽에, 지금의 요하 서쪽에 광령이란 지역에, 거기에 비어있는 땅에 옮겨 살면서 이것은 처음으로 다른 족속이 우리 단군조선 여기에 귀화한 정도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 기자를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중요성을 낮춰놓는 거죠. 우리의 주체를 확실히 갖고 가는 겁니다. 단군에서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우리의 주체, 자주독립의 역사를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배달족 역사의 이런 서술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큰 전환입니다.
배달적 역사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뭐 다 보셨겠죠. 요즘은 많이 그 책이 알려져서 다 보실 텐데 자주, 독립, 통합, 통일의 민족사입니다. 배달적 역사를 잘 보시면 뭐 큰 책은 아니지만 부피가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배달적 이해의 다른 민족에 대해 자타를 구별하는 이런 서술을 하긴 했지만 결코 그 다른 민족을 배척하거나 비하하는 서술은 하지 않습니다. 자주 독립과 아울러서 통합, 통일의 이런 민족사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인 서술을 하는 겁니다. 타 민족에 대해서도. 그래서 하나의 민족사이면서도 주변 민족을 모두 어우르는 하나의 그 정말 제대로 갖춰진 역사책입니다. 민족사 책입니다. 배달적 역사 간행의 그 역사적 의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사대와 식민의 역사를 완전하게 극복하고 자주와 독립의 원칙을 완전하게 실현한 최초의 민족사 서술 교과서다. 이 배달적 역사는 교과서로 만들어졌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과서로 만들어진 책인데 정말 이 책이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사대와 식민의 역사를 완전하게 극복한 이런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자주와 독립의 원칙을 완전하게 실현한 최초의 민족사 서술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달적 역사는 이제 그 부여고구려 발해 중심의 이런 역사 서술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부여를 이제 주족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하게 되는데 이 부여족 주족 설정은 뭐 고대에도 한번 있었죠. 그건 이제 바로 고구려 시기. 고구려가 건국되면서 부여를 주족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시조 추모. 이 비석 뭐 잘 아시는 비석이죠. 이거 지금 압록강 북쪽에 있죠. 좀 이제 지반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414년에 고구려인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겁니다. 412년에 광개토 대왕이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그 아들 장수왕이죠. 장수왕이 412년에 돌아가신 광개토 대왕을 위한 비석을 만들어서 414년에 세우게 됩니다. 높이가 6.9m가 넘고 세계 최대의 문자가 있는 비석입니다. 이 비석은 고구려의 그 주체성, 고구려의 그 어떤 자부심 같은 게 담겨 있는 이 비석인데요. 이 비석의 첫 부분 이렇게 시작되는데 비석에 여기 이제 첫 부분입니다. 이 첫 부분은 유석 시조 추모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부에서 태어났으며 천재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었다. 고구려의 그 주체성, 정체성을 여기 이 한 문장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북부에서 나왔다, 부여계통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 역사 속에서 이제 주몽은 이제 추모 첫 번째 왕은 부여에 대한 그 굉장히 부여를 중시하죠. 부여를 계승했다는 이런 계승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이제 부여를 주적으로 설정하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나라가 자주 독립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을 때 발해, 그다음에 고려 초기에도 고대 그 부여 주족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부여를 잇는 고구려의 역사를 중심에 놓는 이런 서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신처가 뭐 독사실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역사의 붓을 잡은 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하나의 종족을 먼저 밝히고 그 민족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아 이렇게 역사를 서술해야지만 역사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무정신의 역사이고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으며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부여 주족을 만들어서 역사를 서술할 때 우리 역사를 올바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신채호가 독사실론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2년에 그 배달적 역사를 이제 역사 교과서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배달적 역사 교과서의 그 담긴 정신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헌법 1919년 이제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고 9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헌법, 이게 말하자면 이제 요즘에 말하면 헌법이죠. 최초의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거기에 대한이 우리나라가 독립국인과 함께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하였도다. 여기 민족의 얘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발전을 조직된 대한민국, 위하여 조직된 대한민국 이렇게 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란 얘기를 여기서 쓰게 되고 반만년 역사를 얘기하게 되고 우리 그 민족이 우리나라가 독립국이고 우리 민족이 자주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달적 역사에는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헌법,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헌법이죠.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건국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달적 역사는 부여 고구려 발해 중심의 이런 서술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이 배달적 역사의 특징적인 것은 부여 고구려 발해, 고구려 조선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이제 백제, 신라, 가야가 들어가서 사만이 들어가고 해서 이런 역사가 주족의 역사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주족의 역사가 이렇게 쓰여지죠. 단군에서 이어지는 부여 고구려 이거 이제 주족의 역사가 이렇게 쓰여지면서 또 한편은 옆에 이제 서쪽에 있는 음루 물길 말갈 여진 금 선비 서쪽에 있는 선비 거란 요의 역사가 들어가고 동쪽에 있던 음루 물길 말갈 여진 금청의 역사까지 다 여기 들어가서 이 역사를 모두 배달적 역사 속에 넣어 놓은 겁니다. 배달적 역사는 굉장히 통일적인 이런 역사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배달적 역사는 이제 바로 이 지도에서 A 부분 있잖아요. A 부분. 여기가 이제 배달적 역사의 그 주족. 단군 조선에서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그 주족의 역사가 중심적인 주족의 역사가 이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배달적 역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쪽에 이제 서쪽에 있던 지금의 홍산 문화권의 그 적봉 지역에서 거기서 동호라는 민족에서 발전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선비를 거쳐서 거란까지 이어지는 그다음에 이제 요나라를 건국한 민족까지 이 배달적에 다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이제 음루 물길 말갈 여진 청까지 연결되는 금에서 청으로 연결되는 이 민족까지. 그 배달적 역사는 주족을 중심으로 해서 부여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서쪽, 동쪽에 이 범위를 전부 포괄하는 역사가 그 192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배달적 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적 역사의 이제 강역 범위를 설정한 문서가 바로 이 문서에 지도가 한 장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달신국 삼천단무도라는 지도인데 그 배달신국 삼천단무도 이거는 이제 대종교가 초기에 설립될 때 1909년 설립될 때 그 대종교 5대 종주 포명서 거기에 첨부된 지도입니다. 그 배달국이라는 걸 설정하면서 이 삼천단부가 그 이제 단군 시대에 이제 만들어져서 거기서 우리 민족들이 이제 번성해 나가는 이런 역사를 쓰게 되는데요. 그 배달신국 삼천단부도 그 배달족의 그 역사 강역은 바로 여기 이렇게 시작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적봉이라는 게 요점 있죠. 지금 홍산 문화권의 그 적봉.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하얼빈이 여기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하여간 이렇게 이 범위를 설정해서 배달적 역사를 서술하게 됩니다.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뒷얘기는 좀 줄여야 되겠고요. 배달적 역사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달족 역사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시점에 배달족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사교과서 우리가 이제 국사교과서 체계를 이제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둬가지고 국사교과서를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려면 이제 각 출판사에서 역사교과서를 만들죠. 이제 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검인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검인정에 통과되면 이제 출판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국사교과서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각 학교의 국사교과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역사에 전부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쓰는 각종 국사교과서 지금 이제 2025년 국사교과서가 지금 이제 출판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검인정 과정을 거쳐서 내년 2월쯤에 이제 인쇄가 들어가서 출판을 해서 내년 3월부터 이제 배포돼서 각 학교에서 쓰게 되는데 사실은 어느 연구자가 지금 역사 연구자가 지금 이제 내년에 쓰게 될 1925년도에 쓰게 될 국사교과서를 전부 수집해 가지고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정말 신채호가 했던 얘기가 딱 나올 겁니다. 지금 1925년에 국사교과서로 쓰려고 준비했던 책들을 전부 분석해 보면 신채호가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책이 하나도 없겠더라. 가치 있는 책이 하나도 없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25년 쓰려고 지금 인쇄 준비 중인 이런 국사교과서들, 검인정 과정을 거친 국사교과서들도 그 내용은 뭐 이미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냐면 조선시대의 사대주의적 이런 서술도 아직 그대로 들어있고, 기자조선만 빼놓고는 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것이 기자조선을 뺐지만 그 얘기가 그대로 들었냐면, 이제 유만조선 뭐 이렇게 기자조선에서 이제 기자조선 멸망하고 유만조선이 서기전 108년 유만조선이 이제 멸망하는데 서기전 195년 이제 기자조선에서 유만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중심지를 평양 일대, 지금의 북한 평양 일대로 설정을 해놓는다. 이렇게 하는 한은 이거는 조선시대의 사대주의적 정통론적 역사서술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일제강점기 식민사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 사용될 역사교과서를 다 분석하면 사대주의적 역사서술, 조선시대의 사대주의적 역사서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식민사관에 의해 따른 서술의 흔적 아직도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시기에 뭔가 새로운 우리의 역사, 정말 우리의 어떤 제대로 된 우리의 역사를 한번 서술하기 위한 이런 시도로서 배달적 역사의 검토, 배달적 역사에 대한 이런 검토, 식민사관, 사대사관을 완전히 극복한 어떤 역사책을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 배달적 역사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뭐 하나의 우리 역사를 하나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데 만들었다고 시도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전부 읽어보면 조선시대 사대주의적 이런 흔적, 서술 흔적, 일제강점기 식민사관에 따른 서술 흔적, 그걸 벗어나려고 했다고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배달적 역사, 192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이 배달적 역사만 제대로 봐도 그 체계를 잘 보면 사대와 식민의 그런 역사 완전히 극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대와 식민의 역사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달적 역사에서 사용한 민족사라는 개념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배달적 역사 서술의 그 원칙인 자주 독립, 그 다음에 통합, 통일의 민족사, 이런 서술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달적 역사가 왜 우리 시대에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 민족 분단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북이 분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통일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지만 통일은 아직도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분단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과 북에서 분단이 오래 지속될수록 남한은 남한의 역사를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가지게 되고 북한은
북한의 역사를 조선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사, 조선사 두 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사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많이 다른 부분은 고구려 서술이 다르죠. 남한에서는 한국사에서는 고구려의 건국이 서기전 37년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한에서는 고구려 건국은 서기전 277년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역사를 이렇게 쓰고 있고 많이 다릅니다. 내용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더 오래가면 이런 역사, 다른 역사 서술이 더 오래가면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역사적 정체성의 공감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은 앞으로 뭐 2025년부터 가능한 빠름 좋죠. 우리 뭐 이런 사실은 대한 사랑에서 뭐 이렇게 이런 데서도 저는 역사를 서술하기 위한 작업들, 올바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를 서술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대한사랑에서도 그런 시도를 한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민족사 서술을 해야 된다. 민족사 서술. 배달족 역사와 같은 민족사 서술을 통해서 남북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적 정체성, 역사적 정체성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남북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역사 서술 작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 배달족 역사가 우리가 꼭 다시 알아야 되고 깊이 연구해야만 되는 책이다. 이것이 바로 192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배달족 역사를 발간한 그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